한국이 남미에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70배, 서울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이 대한민국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런 보물을 지금까지 묻어뒀던 거죠? 일본 에너지 전문가의 부러운 한숨. 수천억 원 가치의 이 땅은 무려 40년간 연 관리비만 축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활용 지시를 내렸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잊혀진 실패작이 어떻게 미국도 일본도 부러워하는 에너지 보물로 화려하게 부활했을까요? 40년 동안 묻혀있던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막 시작됩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의도 70배 땅의 놀라운 대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남미에서 한국 정부의 해외 자산 관리를 지켜봐온 농업 컨설턴트 마이클 로드리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1980년 어느 봄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과 함께 꿈의 부푼 표정이 가득했죠. 바로 한국 정부가 추진한 남미 농업이민 일기 가족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구나. 당시 40대였던 박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넓은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것. 한국 정부가 직접 매입한 거대한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은 상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은 맞았지만 그 땅은 염분으로 가득한 불모지였습니다. 물은 짜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땅인가요? 박 씨의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드넓은 황무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채소 씨앗들은 싹도 틔우지 못했고 가축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농업 기반 시설도 정착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민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0세대가 정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30여 세대만이 남미로 떠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몇 년 못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박 씨는 마지막까지 농장에 남아있으면서도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이런 땅을 샀는지, 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이민자들을 보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 박민수 씨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랜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였죠.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박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꿈꾸던 그 땅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의도 70배가 넘는 국유지가 남미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4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죠.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십시오. 대통령은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5년 동안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한국에 잊혀진 자산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978년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좁은 국토에서는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오일 쇼크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도 겹쳤습니다. 당시 정부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 둘째는 늘어나는 인구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해외 농업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당시 보건사회부 관계자들은 남미 시찰을 마친 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남미에는 넓은 땅이 많고 기후도 농업에 적합하며 무엇보다 땅값이 저렴했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농장을 매입해서 한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두 곳의 거대한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카 농장입니다. 무려 26,000 헥타르, 여의도의 79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당시 구입 가격은 28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칠레의 테노 농장입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래도 1200 헥타르, 여의도의 4배 크기였습니다. 구입 가격은 150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는 약 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넓은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농림부 담당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거든요. 먼저 농장을 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한국에서 농업이민을 희망하는 가정들을 차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300세대, 약 1,500명의 한국인이 남미에 정착해서 현지에서 농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한국으로 수출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동시에 남미의 한국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특히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의 경우 땅은 넓었지만 토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웠고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몇 시간씩 떨어진 외딴 곳이었죠. 칠레 테노 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는 괜찮았지만 당시 칠레에는 외국인 농업이민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했고 현지 적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왜 이런 땅을 샀을까요? 현지를 직접 답사한 농업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넓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정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이민 정책을 시작하기로 했죠. 1980년부터 첫 번째 이민자 가족들을 남미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꿈은 정말 컸습니다. 남미의 광활한 대지에서 한국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을 하고 그것이 한국의 식량 문제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1980년 3월 첫 번째 농업이민 가족들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농업의 천국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와야 할 곳인가요? 박철수 씨 가족이 야따마우카 농장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은 분명 넓었지만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아니라 메마른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이었습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농작물은 전혀 자랄 수 없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배추씨, 무씨, 고추씨를 심어봤지만 싹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작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농장 관리를 맡았던 김영수 씨는 회상합니다. 지하수를 파도 염분이 많이 섞인 물만 나왔고 가장 가까운 강까지는 차로 2시간 이상 가야 했거든요. 농업의 기본인 물 공급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기반 시설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농장을 사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나 농업을 위한 시설은
거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맨손으로 와서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임시로 지은 가건물에서 생활하면서 땅을 개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농기구도 부족했고 현지 사정에 맞는 농법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지 법률과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농장을 샀다고 해서 바로 한국인들의 농업활동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각종 서류와 허가 절차가 복잡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 관공서를 다니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박민수 씨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간단한 농업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몇 달씩 걸렸고 그마저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칠레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노 농장은 아르헨티나보다는 토양 조건이 좋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시 칠레에는 외국인 농업이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칠레 정부도 갑자기 한국인들이 대거 와서 농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교민이 증언합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 농업 허가, 세금 문제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민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좌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업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대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 박철수 씨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1982년까지 남미로 떠난 가족들 중 대부분이 몇 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00세대 정착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죠. 그렇게 여의도 70배 크기의 땅은 사람도 없고 수익도 없는 그저 관리비만 드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8만 달러의 관리비만 지출되고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너무 성급했던 게 문제였어요. 당시 상황을 지켜본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땅부터 사고 법적 기반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이민자들을 보낸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 거대한 땅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하면서 40년 동안 잊혀진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지 교민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보유한 남미 국유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여의도 79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40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이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문제가 대통령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현지 교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농업이민의 후손들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으면서 방치된 농장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국유지가 남미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결과 관계부처에 남미 국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40년간 방치됐던 야따마우카 농장과 테노 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두 농장 모두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의 경우 여전히 염분이 많은 불모지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기반 시설은 더욱 열악해져 있었죠. 도로도 끊어져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농업을 하려면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코이카 직원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양 개량, 관계 시설, 도로, 전력 등 모든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칠레 테노 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양 조건은 아르헨티나보다 좋았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전과 달리
칠레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 더 까다로워져 있었고 환경 규제도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익성이었습니다. 두 농장 모두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농산물을 생산해도 운송비가 많이 들었죠. 게다가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검역, 통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코이카의 1차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농업 목적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2019년,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이카는 몇 차례 추가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론은 비슷했어요. 2021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출장도 어려워지면서 현지 조사는 더욱 제한적이 됐죠.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땅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많은 관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업으로는 수익성이 없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외진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현지 법률과 규제도 복잡했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남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칠레 정부가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테노 농장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면서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었죠. 그 변화의 물결이 남미에도 도달했습니다. 특히 칠레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죠.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칠레 에너지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칠레는 연간 1조 시간이 평균 3,000시간 이상으로 한국의 2배가 넘었거든요. 특히 아타카마 사막 지역은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이카 담당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칠레 테노 농장의 위치가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지역의 일조량을 분석해보니 연간 2,500시간 이상의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초 코이카가 의뢰한 태양광 전문 업체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테노 농장은 농업용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태양광 발전소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칠레 정부의 정책 변화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코이카 관계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했습니다. 40년간 골칫거리였던 칠레 농장이 드디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2022년 6월 코이카는 칠레 테노 농장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본격적인 경제성 분석을 시작한 것이죠. 조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200헥타르 부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경우 연간 500G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는 약 1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2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수익을 계산해보니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타 담당자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만 들어갔던 땅이 드디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했고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운영 노하우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코이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팀 코리아 전략이었죠.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국내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던 이들에게는 정부가 이미 확보한 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거든요. 드디어 우리도 해외에서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에너지 공기업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나 유럽 기업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확보한 부지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2023년 들어 사업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정부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현지 전력 개통 연계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칠레 테노 농장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거대한 자산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카 농장이었죠. 여의도의 79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땅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칠레에서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26,000 헥타르라는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지를 직접 둘러본 에너지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칠레 테노 농장이 1,200 헥타르인 것에 비하면 야따마우카는 무려 20배가 넘는 크기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선 토양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죠. 염분이 많아서 농업에는 부적합하지만 태양광 발전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나 건물 같은 장애물이 없어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는 최적의 조건이었거든요. 염분 때문에 농사는 안 되지만 태양광에는 문제 없습니다. 태양광 전문 업체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오히려 평평하고 넓은 땅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에는 더 유리하다는 평가였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르헨티나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데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대 매장지 중 하나였던 것이죠. 태양광 발전과 리튬 채굴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야따마우카 농장 인근 지역에서는 리튬 개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리튬을 가공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K배터리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사업은 칠레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커서 한국 정부나 공기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민간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계적 개발 전략이었어요. 26,000 헥타르를 한 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부 구역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로 1,000 헥타르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코이카 담당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칠레 경험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야따마우카 농장을 단순히 태양광 단지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허브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리튬 가공, 그린 수소 생산까지 연계한 거대한 복합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야따마우카는 남미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40년간 골칫거리였던 땅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정, 환율 변동,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2024년 들어 정부는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칠레에서의 성공이 확실해지면 아르헨티나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었죠. 2024년 상반기 한국 정치권에서도
남미 국유지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40년간 방치된 자산의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거든요. 수천억 원 가치의 국유지를 40년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태양광 사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잘못 산 땅이 아니라 미래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금 낭비라는 비판만 받았던 남미 농장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K배터리, K태양광 등 정부의 신산업 정책과 남미 국유지 활용이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남미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의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치된 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산업 전체의 해외 진출 전략과 연계해서 접근하자는 것이었죠. 실제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주요 발전 공기업들이 남미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한 공기업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확보한 부지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남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받은 것은 팀 코리아 접근법이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이었죠. 공기업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칠레 테노 농장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컨소시엄이 구성됐어요. 이런 변화는 남미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는 한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이 칠레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게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이미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한국 정부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그동안 골칫거리로만 여겨졌던 남미 국유지가 이제는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40년 전에는 실패작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농업이민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땅이 이제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귀중한 자산이 된 것이었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가 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남미의 거대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죠. 우리가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려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던 정책이 이제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2024년 9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칠레 테노 농장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착공식이 열린 것이죠.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한국의 땅에서 다시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1200헥타르의 거대한 부지에 25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었거든요. 완공되면 연간 50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남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칠레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기적이 칠레에서 재현된다라고 보도했고 국제 에너지 전문지들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구입한 땅이 이제 미래 에너지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린 평가였습니다.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해외 토지 투자가 이제는 선견지명으로 재평가받고 있었던 거죠.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첨단 태양광 패널,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모두 총동원됐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시찰한 칠레 에너지부 장관의 감탄사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ESS 기술은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간헐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더욱 극적인 것은 현지의 변화였습니다. 40년 전 농업이민 실패로 떠났던 한국인들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박민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가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땅에서 이제는 아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박민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염분 많은 불모지였던 땅에 이제는 수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페루 정부는 한국의 자국 내 태양광 단지 개발을 요청했고 콜롬비아도 에너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멀리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이집트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남미에서 보여준 성공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달라. 각국 에너지부 장관들이 한국을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농업이민 실패로 비웃음을 샀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ESS, 스마트 그리드, 심지어 AI 기반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통합한 스마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태양광 발전소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완전체입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문가가 내린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축적한 IT 기술력과 에너지 기술력이 남미의 광활한 땅에서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었죠. 더욱 극적인 것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칠레의 성공을 본 아르헨티나 정부가 야따마우카 농장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의도 79배 크기의 땅에서 펼쳐질 프로젝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만약 야따마우카에서도 성공한다면 한국은 남미 전체에서 재생에너지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게 될 것이었어요. 그렇게 2024년 한국의 태양이 남미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실패가 이제는 전 세계가 놀라는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미 대륙에서는 한국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 테노 농장의 25만 개 태양광 패널들이 남미의 뜨거운 태양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8시간, 한국보다 2배나 많은 햇빛을 받으며 말이죠. 40년 전 그 땅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던 박철수 씨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박민수 씨는 아버지가 떠난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박민수 씨는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이는 테노 농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농업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에너지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더 큰 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에서도 태양광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여의도 79배 크기의 이 거대한 땅이 모두 개발된다면 한국은 남미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연간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40년 동안 관리비만 들어갔던 땅이 이제는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10여 개국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코리어 솔러 테크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K-에너지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40년 전 농업이민의 꿈을 품고 남미로 떠났던 분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어요. 현지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계 2세, 3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가 되려 했지만 손자는 에너지 엔지니어가 되어 같은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의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레에서 태양광 사업 현지 매니저로 일하는 한국계 3세 김소피아 씨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농업이민 꿈이 손녀의 에너지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실패작이라고 불렸던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것이죠. 지금도 한국 정부는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소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는 농업이민의 꿈이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의 꿈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꿈들이 그 땅에서 펼쳐질까요? 대한민국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조차 코리아의 이름을 당당히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감동적인 반전 스토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40년 전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